이광재 교수님께서 써놓으신 책에 나오는 당뇨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해볼게요. 이 책이거든요. 이광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이 안에 보면 당뇨병과 비타민C라고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2000년 12월 7일 필자가 KBS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전국에 비타민C 사재기 열풍이 불어 닥친 적이 있다. 방송 내용이 비타민C 복용으로 현대의학도 손을 든 동맥경화성 질환 환자를 살린 이야기 때문이다. 비록 제한된 세 사람, 친부, 장인, 장모의 한정된 경험적 사실이었지만 내게는 학문적으로 거의 확신에 가까운 현상이었기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일인데 그 반향이 아주 컸다.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아 수개월밖에 살기 어렵다던 내 아버지는 비타민C를 복용하고 10여 년을 더 사셨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장인과 장모도 같은 경우였다. 평생을 고혈압 치료를 받아오신 장인의 경우 망막 동맥의 심한 동맥경화로 한쪽 눈에 부분적 시력 상실이 왔다. 그런데 비타민C를 열심히 복용해 70에서 80%나 잃었던 시력을 거의 완벽하게 회복했다. 아버지나 장인 모두 동맥경화성 질환을 알았고 또한 열심히 비타민C를 복용했다는 사실을 통해 나는 비타민C가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심지어 부분적인 치료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990년 초 우측 중간 뇌 동맥의 완벽한 폐색으로 장모도 중풍으로 쓰러져 왼쪽을 거의 쓰지 못했는데 이후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착실하게 복용하면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 모든 기록은 지금도 서울대병원에 잘 보관되어 있다. 당뇨병은 더 이상 노인에게만 오는 질환이 아니다. 실제로 1970년에는 30대 이상의 1.4%가 당뇨로 고생하던 것이 1990년에는 약 8%로 상승했고 2000년에는 약 20%가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전체 국민 중 10%인 400만 명이 현재 당뇨를 앓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당뇨는 현대인에게 만연하고 있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다. 말초 혈액 내의 포도당이 온몸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세포 속으로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당뇨는 흔히 내분비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인슐린의 부족 혹은 부적절한 기능으로 당뇨가 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슐린 부족에 의해서만 당뇨가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당뇨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실제로 혈중 포도당을 세포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경우는 모든 당뇨 환자의 10% 미만이다. 이 경우를 인슐린 의존형 당뇨 혹은 소년형 당뇨라고 한다. 그리고 인슐린 자체가 부족하진 않지만 비만 등의 이유로 인슐린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혹은 성인형 당뇨라고 한다. 그 유형이 어찌됐든 포도당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해 에너지 생성이 원활하지 못하고 혈중에 지나치게 많은 포도당이 존재 발생하는 부작용이 당뇨병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당뇨병의 진단도 혈중의 포도당의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당뇨병을 무서운 질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뇨의 합병증 때문이다. 당뇨병 전문의들에 따르면 높은 혈당치를 잘 관리하지 않은 채 수년을 지내면 영락 없이 몇 가지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한다. 흔히 거론되는 합병증으로는 말초신경증, 망막합병증, 콩팥합병증 등이 있다. 간혹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던 환자의 다리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말초신경합병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망막합병증 역시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일부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며 가끔은 이로 인해 실명하기도 한다. 이것은 오랫동안 방치한 고혈당에 의해 망막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 시각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다.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콩팥의 합병증도 결국 혈관 질환임을 알 수 있다. 콩팥에서 주된 기능을 담당하는 신사구체는 혈관 뭉치이다. 이 혈관 뭉치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콩팥의 고유 기능인 혈액 여과 기능을 못하게 되고 이어 혈중에 독성 물질이 쌓여 급기야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당뇨병은 그 치명성만을 고려할 때 내분비 질환이라기보다는 혈관 질환이라고 해야 옳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듀크 대학 메디컬 센터의 E.C. 오파라 박사 등은 오랜 기간 당뇨병을 앓게 되면 왜 혈관에 문제가 생길까? 그 결과 망막 질환으로 인해 실명하는 환자도 있고 어떤 환자는 콩팥의 사구체 혈관이 막혀서 콩팥의 기능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말초신경염으로 작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 발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조금 지나면 다리를 자르고 종국에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험을 시행하여 유용한 결과들을 발표하였다. 즉 당뇨 환자들의 혈액 속에는 정상인보다 유난히 항산화제, 비타민C나 비타민 E입니다. 수치가 낮았다는 보고를 함으로써 낮아진 항산화제 때문에 당뇨 환자들의 혈관에 동맥경화가 잘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좋은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이광재 교수님께서 당뇨와 비타민C에 관한 내용을 써놓은 것을 읽어드렸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혈당이 올라간다. 혈중의 당 농도가 높으면 왜 좋지 않은 것인가? 그건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합병증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합병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혈중에 존재하는 항산화제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항산화제, 비타민 E, 비타민 C 이런 것들의 농도가 일반적인 당뇨병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낮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당뇨가 걸리면, 즉 혈당 농도가 높으면 왜 비타민C나 비타민 E나 또 글루타치온이나 알파 리포산이나 이러한 항산화제의 농도가 떨어지게 될까? 일단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당이 걸리게 되면 덜 만들어내게 되겠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주로 비타민 C죠. 비타민 C는 왜 농도가 내려갈까라는 건데, 먹는 건 똑같이 먹더라도 결국 몸에서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각종 항산화제의 소모량이 너무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농도가 줄어든다. 결국 내 몸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활성산소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혈당 농도가 높으면 이 혈당을 활성산소가 공격을 해서 또 분해를 시킨다. 이렇게 되어지면 분해되어진 포도당, 즉 반응성이 높은 이상한 분자가 되어진 이 포도당을 또 분해해서 없애야 된다. 또 그것 때문에 항산화제가 많이 소모가 되어진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밥이 위장 속에서 분해가 되면서 분해가 되어지자마자 만들어져 나오는 그 분자가 반응성이 높은 분자로 되기 쉽기 때문에 비타민C를 많이 먹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즉 분해되는 과정에 생성되어져 나오는 반응성이 높은 분자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비타민C가 필요하다. 이게 혈중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혈중에는 돌아다니는 활성산소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포도당 분자가 반응성이 높은 분자로 바뀌기가 쉽다. 이러한 분자가 혈관벽에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이런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은 바로 우리가 먹고 있는 밥도 그 문제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콜레스테롤도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가 먹고 있는 지방, 트랜스 지방, 이런 성분들도 역시 항산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즉 산화가 되면 결국 반응성이 높은 분자로 바뀐다. 이것이 혈관벽에 달라붙는다. 심장혈관, 신장혈관, 눈, 망막, 동맥혈관 이런데 달라붙는다.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게 된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 또 다리 같은데 말초 신경에 또 문제가 생긴다. 뭐냐면은
항산화제를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 그것도 비타민C를 포함해서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비타민 E, CoQ10 이런 것들을 같이 챙겨 먹어 이 활성산소를 좀 더 잘 제거를 하게 되면 당뇨로부터 안정화되어진 물질들을 내 몸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혈관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항산화제를 챙겨 드시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비타민C라도 열심히 챙겨 먹자. 당뇨에 좋은 영양제가 없느냐? 당뇨에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댓글에 이렇게 오셔서 써주신 내용이 있네요. 박사님, 제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데요. 함께 복용하면 좋은 영양제 추천해 주세요. 복용하면 좋은 영양제. 여러분들은 어떤 영양제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우선 당뇨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보시면은 소변에 당이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소변에 당분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혈액 중에 당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혈액 중에 당이 항상 들어있죠. 당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당이 많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이상이냐라는 건데, 그걸 이제 숫자로 우리가 정해놓은 게 얼마냐 하면 공복혈당 당 농도가 얼마죠? 100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상적인 숫자일까라는 건데요. 또 사실은 좋은 수치는 아니다. 가장 좋은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수준이 얼마냐 하면 85 정도 나올 때, 혈액 중에는 항상 당이 들어있고 당의 농도는 유지한다. 그게 공복혈당이다 라는 건데요. 그러면 공복 말고 식사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140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수준으로 그냥 정해 놓은 건데, 140도 그렇게 썩 좋은 수치가 아니다. 130이 더 좋고 120이 더 좋다. 저는 123 정도 나옵니다. 식후 혈당이. 공복 혈당은 거의 100 정도 나오고요. 이게 혈액 안에 그 정도 유지되어지는 수치인 거고, 소변에 당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때 빠져나오고 있는 거고, 소변에 당이 들어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기 이전에 어디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느냐? 공복 혈당이 얼마 나오느냐, 또는 식사 후에 1시간 혈당이 140 이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더 옳고,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HbA1c라고 당화 혈색소를 체크하는 방법. 당화 혈색소는 3개월 동안 평균 수치다. 이 수치가 약 5.5에서 6점대 그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체크하는 방법은 당화 혈색소를 체크를 해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요. 당뇨는 혈중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 문제 한 가지 하고, 내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적혈구에 당이 얼마나 달라붙었느냐, 당이 달라붙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하는 그 수치가 5.5%, 5.8%, 6% 이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물론 낮을수록 좀 더 좋겠죠. 이 숫자들이 올라가고 우리 몸속에 당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건데요. 이 당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포도당을 나타내는 거고, 이 포도당은 우리 몸속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의 친화성을 가진다, 달라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굳게 되고, 혈관이 굳어서 혈압 조절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 그래서 혈관이 나빠져서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위험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어디냐 하면 눈, 신장과 같은 굉장히 가늘은 모세혈관에 문제가 일어나면 신장에서 걸러주는 여과율이라고 하는 게 나빠질 거고, 눈은 시력이 나빠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이 높게 올라가 있으면 좋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게 소화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첫 번째,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잘 먹어야 되는 음식이 뭐냐? 어떤 걸 잘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건데요. 그 중에 한 개가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탄수화물을 잘 골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당뇨가 있으신 분은 첫 번째, 야채부터 먹어라. 야채부터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식이섬유질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식이섬유질은 우리가 섭취한 밥,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가루 이런 데 들어있는 당분을 붙잡아서 천천히 흡수되어지도록 해준다. 또는 식이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고 나면 배가 불러가지고 밥이나 이런 것들을 적게 먹게 만든다. 네, 그래서 야채 종류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단백질을 먹어라. 단백질류는 살코기류가 될 수도 있고 두부가 될 수도 있고요. 콩이 될 수도 있고요. 낫또 이런 거 그냥 비벼서 이렇게 먹잖아요.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먹는 것이 이제 탄수화물로 된 밥이다. 이제 밥을 먹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서 먹어도 당 농도를 떨어뜨리는 건 당연히 무조건 내려갑니다. 요게 음식을 먹는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뇨가 올라가는 분들 중에요. 장이 나빠서 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은 왜 나빠질까요? 장은 소화가 안 돼서 나빠진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화를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를 먼저 섭취를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따져봐야 되는 게 소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 음식이 녹아야 된다. 위장 속에서 녹는 겁니다. 위장에서 녹으려면 위산이 필요하고요. 위산은 염산으로 만들어져 있고 염산의 염은 소금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산은 수소이온이라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그 수소이온을 공급을 해주는 물질이 뭐냐면 비타민 C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소금과 비타민C. 그러니까 당뇨에 좋은 영양제는 소금과 비타민C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녹였는데 녹였다고 소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녹아서 그대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놈을 다시 잘게 분해해주는, 잘라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잘라주는 물질이 무엇이냐면 효소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키는 효소가 소화효소라는 거죠. 효소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매실을 설탕 반, 매실 반 집어넣고 어디 통에다가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담아놨다가 꺼내가지고 먹는 그걸 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곡물 효소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소화 효소가 아닙니다. 제발 그런 거 먹지 마세요. 소화 안 됩니다.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효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몸속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뭐 리파제, 펩신, 트립신, 펩시노겐, 아밀라제, 그 다음에 그 단백질 분해 효소 등등등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소화 효소와 내가 먹은 음식물이 녹아버린 놈하고 두 가지가 반응을 하면서 이 음식물을 이제부터 자르기 시작하는 것이고 잘라진 그것이 소장에서 흡수되어지는 겁니다. 요게 소화를 시키는 거고 소화가 잘 되고 안 되고 결정을 짓는 것이고요. 소화가 제대로 되어진 놈은 흡수가 되어지고 흡수가 잘 되어지면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다. 면역 반응을 하지 않는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되어지지 않고 중간 단계 어중간하게 만들어져 있는 물질들 그런 걸 보고 펩타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미분해 산물이다. 분해되다가 말아버린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흡수가 되어지면 혈액 속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또 혈관을 빠져나가서도 염증이 일어나고 알레르기, 두드러기, 각종 염증 이런 거를 만들어내게 된다. 즉 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자가면 질환을 일으킨다. 무섭죠. 그래서 소화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장에 문제가 생기고 장에 구멍이 생기고 장 누수가 생기고 포도당이 급격하게 흡수되어져 들어가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미분해되어진 단백질을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장이 튼튼해야 되고요. 또 미분해되어진 단백질을 붙잡고 빼내버리는 방법이 또 있다. 빼내버리는 게 뭐냐면 식이섬유질을 먹는 거다. 식이섬유질하고 미분해된 단백질하고 만나서 붙잡혀가지고 빠져나가 버리면 된다. 이게 소화가 되는 근본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분해가 잘 돼야 된다. 두 번째, 흡수되어져야 될 것만 흡수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 흡수되어지지 않고 남은 놈들, 미분해 산물은 붙잡고 빼내야 된다. 분해, 흡수, 배설, 이 세 가지가 잘 되어져야 소화가 잘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분해, 흡수, 배설, 이 세 가지가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누가 재주나요? 누가 진단을 해주나요? 모릅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당뇨는 고치는 병입니까? 당뇨가 고쳐집니까? 약으로 해결이 됩니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뇨약이라고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요. 계속 몸은 나빠져 갑니다. 그게 무슨 약입니까? 치료가 되어야 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약이 아니고요. 그냥 관리제입니다. 진정한 당은 떨어지지 않고 마치 당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당뇨 약을 먹는 방법으로 당을 관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을 관리를 하려면 내 몸 스스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몸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영양제. 자,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C, 소금.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장을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유산균. 그 다음에 식이섬유질을 먹어야 되니까 키토산. 식이섬유질이 당분을 붙잡고 조금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오유기소. 비타민, 유산, 키토산, 소금.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도 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혈관, 혈액순환 이런 것까지 다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메가3.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어야 되니까 소화효소제.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섭취를 해주는 것이 당뇨를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소화를 잘 되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사가 되어야 된다. 대사라고 하는 놈 요걸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필수적으로 먹어주는 게 맞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타민 B 복합체 이런 거를 같이 먹어주면 세포의 대사가 훨씬 더 잘 되어진다. 이 세 가지를 안 먹으면 당뇨 탈출할 수 있나? 당뇨가 치료되지 않아요. 그래서 약만 먹고 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도 비타민C를 열심히 먹으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인공감미료 이야기가 당뇨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그리고 글루텐은 어떻게 당뇨하고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비타민C로부터 빠져나오는 분자는 여기 있는 이 수소 H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H가 떨어져 나오고 나면 O-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떨어져 나온 H가 어디로 가느냐면은 항산화를 시킨다라는 거에 비타민C가 사용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비타민C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질까, 대사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질까라는 건데, 비타민C의 역할, 기능, 이거는 적혈구를 분산시킨다라는 겁니다. 적혈구가 뭉쳐있는 것을 떨어지게 한다. 적혈구가 떨어지게 되면 산소 운반을 잘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데, 특히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면 적혈구가 철이 들어있죠. 철이 원래 철 플러스 이가로 되어져 있고 철 플러스 이가로 되어져 있을 때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소를 운반시키고 나면 철 플러스 3가로 바뀌고, 이 3가로 바뀐 철을 플러스 이가로 빨리 바꾸어주면 산소를 붙이기가 쉬워집니다. 이때 비타민C로부터 나온 전자가 철 플러스 3가에 공급을 하게 되어져서 철 플러스 이가로 환원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항산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준다, 유해산소를 제거를 한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몸속의 신진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비타민C는 이 전자를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 되어지게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잘하고 포도당이 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서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이 포도당을 산화를 시켜서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키고 에너지를 바꾸는데 기여를 한다. 당분을 잘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당뇨인데 먹으면 안 되는 거 인공감미료. 설탕 대신 먹는 물질들을 주로 인공감미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식품 첨가물 대부분이 우리 몸속에 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장을 나쁘게 하는 것들 식품 첨가물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로 좋지 않다. 장을 나쁘게 한다라는 거고, 그 중에 인공감미료가 왜 당뇨하고 관련성을 가지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요 인공감미료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인공감미료는 우리가 먹고 있는 가공식품 안에는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줄이자, 먹지 말자, 이런 얘기 있죠. 인공감미료는 종류가 이 세 가지가 주로 우리가 요즘 먹고 있는 당분들, 단맛을 내는 물질들, 여기 보면 감미도는 설탕의 600배, 칼로리 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집어넣고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 이거 하나를 먹게 되면은요, 보통 일반적인 그 설탕이 들어있는 양이 한 30g 정도 들어있는데, 그 설탕을 없애버리고 아스파탐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놓고 단맛을 유지를 하는데, 이게 별로 몸에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라는 건데요. 이 아스파탐은 아스파라틱 애시드라고 하는 아미노산, 페닐알라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 메탄올, 이게 붙어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여기가 잘라지고 여기가 잘라지고 해가지고 분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스파탐 125mg 정도가 들어있는 어떤 그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위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장에서 흡수되어진 뒤에 10% 정도가 메탄올로 전환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스파라틱 애시드인 아미노산으로 40%가 바뀌고 또 50%는 페닐알라닌으로 바뀌고 이렇게 분해되어지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 바로 이 두 가지는 아미노산이니까는 크게 걱정은 없는데 메탄올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물질 자체에 여기 보면 벤젠고리가 들어있는데요. 이 벤젠고리는 비극성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우리 장에 있는 균들을 나쁘게 해를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항균의 기능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균총을 변화를 일으킨다. 이걸 많이 먹게 되면, 적게 먹게 되면 뭐 크게 영향은 없지만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캔을 하루에 뭐 3개, 4개, 5개씩 먹는다 그러면은 자꾸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장을 망가뜨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실험들을 해보면 쥐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미국 국립과학센터에서 1996년도에 청량 음료에 허가를 해줄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안전성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량의 경우에 문제시 될 수도 있지만은 음료, 껌 등 식품에 사용되는 극소량의 경우에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장이 잘 망가져 있기 때문에 흡수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밀가루 음식이죠. 밀가루, 글루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은 이 글루텐을 구경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글루텐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한번 영상을 구해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면요. 지금 이게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한 뒤에 그 밀가루를 물에다가 녹여서 밀가루를 다 씻어내고 나면 남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글루텐입니다. 한번 봐보시죠. 자, 밀가루를 집어넣습니다. 밀가루 50g과 물 35g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반죽을 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그럼 저게 반죽이 저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전분만 가지고 저런 반죽이 안 되잖아요. 전분만 가지고는 뭔가 들어있어서 그렇다. 뭐가 들어있냐? 글루텐이라는 게 들어있다. 자, 방금 반죽을 한 것을 물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물에다가 집어넣고 물 속에 밀가루를 빼냅니다. 이렇게 이제 밀가루가 빠져나오죠. 저게 이제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전분이죠. 전분이 자꾸 빠져나오죠. 글루텐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남고 밀가루만 하얗게 빠져나온다. 그래서 물을 다 빼내고 나면 결국 남아있는 거. 요게 글루텐입니다. 찐득찐득거리죠. 이게 우리의 빵 만드는 데도 쓰이고, 빵을 만들 때 빵 속에서 발생하는 이스트로부터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해줘서 빵이 부풀게 만드는 데도 쓰인다라는 건데요. 저러한 글루텐은 성분이 뭐냐면은 단백질인데, 저걸 가지고 음식을 해 먹게 되면 저 글루텐 분자가 분자들끼리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 더 고분자성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 몸속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형태를 띠게 되고 저 물질 자체가 나의 장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루텐이 장 누수를 만들어낸다. 이것 때문에 당뇨까지도 유발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 글루텐이 우리 몸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내 장을 망가뜨리는지 영상을 한번 봐보시죠. 자, 글루텐이 왔습니다. 노란 게 글루텐이고요. 그러면 장 속에 있는 여러 단백질 물질들이라든지 각종 분해가 덜 된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와 버린다라는 거. 이래서 이 들어온 물질들, 큰 분자로 되어져 있는 단백질, 이거를 보고 펩타이드라고 그러죠. 이 펩타이드가 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게 되면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면역세포, T셀, B셀, 백혈구, 매크로파지, 이런 것들이 얘를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죠. 얘를 분해시키는 거, 그 싸우는 것을 보고 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해결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고요. 이런 분자들을 붙잡고 빼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많이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위장에서, 소장에서 충분하게 소화를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효소제를 먹던 비타민C하고 소금을 먹어서 잘 분해를 시켜서 또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시켜버리면 이런 게 들어와도 면역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비오유키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글루텐이 와갖고 여기를 벌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있던 단백질이나 이상한 물질들이 이렇게 쑥 들어온다. 그래서 이놈하고 면역세포하고 싸우다가 면역질환 또는 염증, 이런 것이 일어난다. 여기를 막아주자. 그래서 장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극복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없애야 되는 거, 탄수화물, 인공 감미료, 글루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공감미료, 음료수류들, 각종 가공식품류 전부 다,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빵,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을 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 농도 500에서 250으로 떨어졌습니다. 당화혈색소 13.9에서 9.8로 내려갔습니다. 비타민C 먹고 이렇게 됐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뇨사에서 500의 당화혈색소는 13.9였는데 비타민C 2000mg 하루에 3번 먹었더니 당뇨는 250에 당화혈색소는 9.8까지 내려갔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이제 여기에다가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까지, 그 다음에 마그네슘, 비타민 B 이런 것들 먹으면 또 좀 더 잘 내려가겠죠. 당뇨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뇨 전 단계가 되어져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당분을 없애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산소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라라고 계속 얘기를 여러분들은 듣고 있을 겁니다. 운동을 한다, 산소가 들어간다, 산소가 포도당하고 만나서 이산화탄소로 바뀌면서 당 농도가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운동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이런 분도 또 있긴 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첫 번째가 산소가 잘 들어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산소가 잘 들어가도록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요, 이분은 비타민C 6000mg 먹고 당이 250이나 내려가 버렸다. 이거 뭐 엄청난 거잖아요. 이유가 뭐냐? 비타민C가
산소를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심지어 신진대사를 촉진을 시켜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맛있는 과일이 보이는데 저기에도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거 쳐다보시면 입에서 침이 고이죠. 저 신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산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수소가 떨어져 나오고, 떨어져 나온 수소가 전자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항산화가 되어지고, 이 항산화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비타민C, 에스코르빅 애시드라고 하는 놈, 이렇게 생겼는데요. 비타민C로부터 무엇이 나오길래 신맛을 내며, 또 무엇이 나오길래 항산화를 시키며, 무엇이 나오길래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해주느냐라는 건데요. 자, 이게 생긴 구조인데, 여기서 이 수소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 H라고 하는 놈이 떨어져 나와 버리면 여기 이런 형태로 바뀌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오고, 이 수소가 떨어져 나오면 이 수소는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옵니다. 이 수소에 붙어있던 전자가 튀어나오죠. 전자가 튀어져 나온다. 이 전선 안에서 흘러다니는 그 전기를 만드는 그 전자입니다. 이 전자가 빠져나오게 되면 이 전자가 우리 몸속에 여기저기 공급이 되어지고요. 공급이 되어지니까 항산화가 되어지고, 뭉쳐있는, 엉겨붙어있는 적혈구가 다 잘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적혈구가 붙는 이유는 산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붙는데, 저 전자가 여기 가게 되면 한원이 되어져서 항산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얘가 떨어진다. 떨어지게 되면 적혈구가 잘 돌아다니게 된다. 잘 돌아다니니까 산소 공급도 훨씬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적혈구에 산소가 잘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 전자가 헤모글로빈에 이 철을 플러스 3가인 상태에서 철 플러스 2가 상태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 환원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이 비타민C에 이 수소로부터 빠져나온 전자가 이 철에 공급이 되어지면 철 플러스 3가에서 철 플러스 2가로 바뀌고, 철 플러스 2가로 바뀌어야 그 자리에 산소가 결합되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위 결합을 해가지고 이 옥시미오글로빈 상태로 되어진 상태에서 이 산소 운반이 되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여기서 다시 떨어져 나와서 세포에 가게 되고, 세포에 들어가서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결국 이산화탄소로 만들고 결국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되어진다. 자, 이렇기 때문에 혈당을 기적적으로 확 떨어뜨리는, 비타민C 하루에 6,000mg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혈당이 떨어져 버린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뇨로 하시는 분들이요, 일단 비타민C부터 한번 드셔보시고요.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이신 분들 수분 섭취 잘 해야 됩니다. 수분 많이 섭취를 하면서 비타민C를 먹어보시는 게 어떨런지요. 질문을 보면요, GLP-1을 많이 분비시켜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하여 혈당 조절하는 DPP-4 계열의 당뇨약을 이분이 먹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먹으면 인슐린이 고갈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슐린 고갈 개념은 아닙니다. 자, 이거 DPP-4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장 속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GLP-1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많은 장기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췌장에도 GLP-1이 영향을 주어서 인슐린 분비량을 촉진을 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GLP-1입니다. 그런데 이 GLP-1이 장에서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존재해야 얘가 재흡수되어져서 혈액에 돌아다니고 각 조직 장기에 공급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 속에서. 왜요? GLP-1을 분해시켜버리는 효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 GLP-1을 분해시키는 효소를 망가뜨리는 약물이 바로 이 DPP-4
GLP-4라고 하는 물질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GLP-1을 장시간 오랫동안 분자의 활성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약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작용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잘 쓰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약물도 같이 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영양 성분도 운동도 비타민C도 같이 이용을 해서 당을 조절해 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오늘은 댓글에 올라와 있는 질문, 당뇨 합병증 인슐린도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와 있었어요.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한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질문 있습니다. 남동생이 당뇨 21년 앓고 있고요. 합병증으로 눈, 귀도 안 좋고 빈혈도 있어서 혈액도 보충해야 한다고, 신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투석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알려주세요. 현재 인슐린 주사 맞고 있어요. 그리고 체중은 39kg이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제 와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투석을 해야 되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 먹는 걸 제대로 먹지 못하면 몸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우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왜 못 먹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투석을 계속하고 있느냐? 일종의 연명을 하고 있는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어쨌든 예전부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당뇨를 고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고쳐지느냐라는 건데, 당뇨병은 안 고쳐지는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쳐지지 않는 방법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이 당뇨 산업에는요, 약물이 굉장히 깊이 있게 관여되어져 있다. 그리고 약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치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고치고 있는 거다 라는 거죠. 몸신이라고 하는 채널A라고 하는 방송에서 방송이 되어진 건데요. 정상은 공복 혈당 100 미만 나오면 되고, 식후 2시간 혈당 140 미만 나오면 정상이고, 당화 혈색소는 4에서 5.6이 나오면 정상적인 숫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당뇨 전 단계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정도, 그 다음에 식후 혈당은 140에서 199, 즉 200 이하 정도만 나와도 당뇨 전 단계다. 당화 혈색소는 5.7에서 6.4 정도 나오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혈당 농도가 126 이상,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 200 이상, 당화 혈색소 6.5가 나오면 당뇨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고, 당뇨 전 단계가 되더라도 약을 권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약을 무조건 권하죠. 그래서 이런 약들을 먹어라 라고 권하게 됩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는 당뇨약, 식사 15분 전에, 식사 직전에 복용하는 당뇨약, 또 식사 직후에 식사와 무관하게 이렇게 복용을 하는 당뇨약의 종류는 엄청 많죠. 그런데요, 이런 약들은 약물이 당뇨에 작용하는 기전, 왜 이 약이 당에 듣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보시면요, 작용 기전이 당뇨병에 따른 각각의 약제의 계열이 있는데, 메트포르민, 티아졸리딘디온, 설폰 요소제, 글리나이드,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 DDP4 억제제, GLP-1 수용체 작용제, 그 다음에 SGLT2 억제제, 인슐린 주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당뇨병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은 인슐린입니다. 즉,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당뇨에 영향을 가장 크게 끼치고 있다.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슐린은 마지막에 맞는 거다, 마지막에 인슐린 펌프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약 처방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진단이 되어지면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오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당뇨 약에 대한 부작용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우선 이 표에서 한번 보시다시피 작용 기전을 한번 보시면 메트포르민은 간, 근육, 지방에서 인슐린이 잘 들어가도록 해준다. 저항성을 개선시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능이 뭐냐면은 위장 속에서 장으로 음식물이 빨리 내려가지 못하도록 위장에서 붙잡고 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소화가 덜 되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메트포르민을 먹게 되면 소화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생명체의 근간은 소화입니다. 생명 활동의 근간. 그런데 소화가 안 되게 해버린다. 그러면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걸 평생 먹어야 된다. 평생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티아졸리딘 디온이라고 지방, 근육, 간에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 아까 위에 거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설폰 요소제,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시킨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 저혈당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약물 섭취량을 잘 조절을 못해가지고 뭐 많이 먹어버린다라든지 그러면 저혈당 같은 게 오게 되는 거죠. 글리세나이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 글루코스를 분해를 덜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에서 탄수화물 흡수가 천천히 되도록 한다. 요것도 소화가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탄수화물들의 소화를 못 되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약입니까? 저는 약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소화를 덜 되게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DDP 억제제. 요거는 GLP-1 호르몬이 잘 나오도록 해주는, 그렇게 해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LP-1 수용체 작용제. 이것도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식욕을 억제를 시킨다. 그 다음에 SGLT2 억제제, 신장으로 당을 배출이 잘 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인슐린 주사다. 여기서요 정말 쓸만한 거는 저는 인슐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이 주사로 투여를 하든지 아니면 인슐린 펌프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건데, 이거를 처방을 해가지고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저혈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혈당이 되어져 가지고 쇼크가 올까봐 무서워서 처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믿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도대체 당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역시 부작용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설포닐 유레아, 저혈당 또는 체중 증가를 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메포민, 위장장애가 있다. 보세요. 소화기에 문제가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무기력, 권태감, 그 다음에 근육통, 호흡곤란. 이런 상황이 있다. 그 다음에요, 메글리티나이드, 저혈당, 체중 증가. 그 다음에 티아졸리디네디온, 체중 증가. 부종, 그 다음에 알파 부도당 분해 효소, 가스, 설사, 위장장애, 그 다음에 DPP4 억제제, 체중 증가, 급성 췌장염, 이런 부작용이 오는 약을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열심히 드시고 계시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당뇨병약 메트포르민에서도 발암물질 NDMA가 검출이 되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약물을 정말 조심해서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한번 보시면 이제 결국은 약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부작용이 오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약 먹으라는 대로 먹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별일 없이 그냥 가면은 좋은데, 약을 먹어도 합병증은 온다라는 겁니다. 약물을 먹다가 결국은 잘 관리가 안 돼서 약물의 숫자가 또 늘어나기도 하고요. 약물의 숫자가 늘어나다가는 또 그게 모자라면 인슐린을 처방을 받아서 주사로 또 맞기도 한다. 그리고 그 인슐린의 단위수가 점점
증가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이제는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투석을 합시다. 그래서 또 투석을 하는 거죠. 투석을 하게 되면 이제 각종 음식물이 더 지독하게 제한이 되어집니다. 우리 몸의 생명활동의 근간은 먹는 것부터 출발한다. 가장 중요한 물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도 먹는 게 제한이 되어지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연명이 되어져 있는 수준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다가 결국은 몸에 소금의 한계치가 떨어져 가지고 심장이 서버린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면역이 바닥이 있으니까 감염 조금만 일어나도 심각한 수준으로 가버린다. 이게 당뇨병 환자의 가는 코스입니다. 그냥 코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 이런 부작용을 견디다 약으로 안 통하니까 이제 이렇게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는 국민일보에 올라온 당뇨 합병증 예방 인슐린 펌프 새 트렌드로 필요시 인슐린 자동 주입 완벽한 혈당 조절. 여기 보면은 2010년도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물론 이거보다 한 10년 정도 전부터도 인슐린 펌프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혈당 조절이 완벽하게 된다. 먹는 거 마음대로 먹고 완벽하게 혈당 조절이 되면 당뇨 합병증이 올 수가 있나요? 약물을 먹어가지고 이 완벽한 혈당 농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합병증이 오는 거거든요. 괜찮아진다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당뇨로 고생을 하신다면 정말 저는 인슐린 펌프를 달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건국대 의대 교수님이신데요. 당뇨 인슐린 펌프로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도 뭐 방송에 명의로 여러 번 출연도 되어진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명의 최수봉 교수님, 당뇨병은 불치병이 아니다. 완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는 못 고치는 병이다 라고만 알려져 있고,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은 당뇨는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닌 못 고치는 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들에 관한 정보들을 찾아보고 했는데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인슐린에 많은 영향이 있다. 근데 아까 약물의 기전을 보셨지만은 약물의 기전은 인슐린하고 관계성이 2차적인 거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인슐린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다른 2차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자꾸 고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안 고쳐진다. 그래서 고치는 순서가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요.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겁니다. 운동한다, 잠을 잘 잔다, 음식을 잘 챙겨 먹는다, 그 다음에 영양제도 잘 먹는다. 영양제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먹어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근본은 소화가 잘 되는 것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의학 박사님, 당뇨병 치료, 당뇨약에 기대지 마라. 극히 동감합니다. 당뇨약을 먹는다고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당뇨병이 낫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당뇨병 약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이런 포스터도 있습니다. 당뇨는 약물을 먹고 그냥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결국은 약물의 부작용과 당뇨병은 고치지를 못하고 결국은 투석까지 가게 된다. 물론 뭐 투석 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고치는 방법을 꼭 좀 찾아보셨어요. 당뇨를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한다. 이거부터 하시고요. 철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인슐린 펌프나 인슐린 주사인데요. 인슐린 펌프와 인슐린 주사 중에서는 그냥 인슐린 펌프를 다는 게 낫다라는 건데, 불편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죠. 샤워를 하는데도 불편하다, 운동을 하는데도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요. 샤워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거고요. 발가락이 썩는다, 눈이 안 보인다, 투석을 해야 된다, 이것보다 샤워할 때 좀 불편한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답은 너무 자명한 겁니다. 낫는 게 중요하지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좀 알아보셔서 여러분들의 당뇨를 부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보는 굉장히 많고요. 이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선택을 해서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잘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